오리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18배 한 학생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려오던 그곳에서 학생은 투옥 직전의 사진을 강제로 남겨야 했죠. 아, 고화성 배우. 수감번호 371번 유관순. 그녀를 묶고 있던 수갑과 족쇄가 풀리고 8호실에 문이 열리자 관수는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장면. 이곳까지 의연한 발걸음이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확 놀라는 장면이 세평 남짓한 그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히 들어선 수감자들. 심지어 임신 상태로 수감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눕지도 앉지도 못할 만큼 좁은 곳에 갇혀있던 그들은 서 있는 상태로 관순을 맞이합니다. 내 전혀 알아. 경성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잘난 물만 잔뜩 들었지. 아주머니. 내 아들로 살려내라고. 관순을 본 아주머니가 그녀를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저 만세를 외치다 잡혀온 평범한 여인들이었죠. 그만 좀 하시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김세국 배우. 저희 나오셨었죠. 어느새 8호실 안을 줄지어 돌기 시작하는 사람들. 같이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테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막 들어온 관순 또한 그들과 함께 쳇바퀴 돌듯 감옥 안을 천천히 돌아가며 그곳에 적응기 위해 노력하죠. 씹을 때마다 돌소리가 나던 형편없는 배식도 그들은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님? 나 대학부 권혜라야. 기억나? 김예은 배우.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여기에 들어오고 한동안 단식 투쟁하셨어요. 너도 앞날 생각해서 건강 조심해라. 때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온정으로 고된 감옥 생활을 버텨내기도 합니다. 西田次郎はっ。君は都市で憲兵に志願したのだ。それはまともな対日本帝国の親民になりたいためです。 소장은 조선인 정춘영을 교도관으로 세워 조선인 수감자의 감시가 용이토록 합니다. はい。何でもお申し付けください。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다루고 억압하는 것엔 도가 튀었던 일본인들. 8호실 사람들은 고단한 수감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둘씩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노래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静かにしなさい. 우리 꼭 개구리들 같네요. 맞네. 울다가 누가 오면 딱 멈추는 개구리. 교도관이 노래를 못하게 하자 이들은 개구리 소리를 크게 내며 작은 저항도 해봅니다. 한 번도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 처음 본 거예요. 기대모 그렇다니까. 이가게 야매나사이.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순식간에 교도소에 울려 퍼진 아리랑. 교도관들은 이 사태의 주동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そこの連中出てきなさい. 수감자들을 회유해 사태의 주동자를 알아내려 하는 교도관들. 모든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또 저 사과에 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잠시 후 관순이 끌려나가죠. 고문실로 끌려간 관순은 그곳에 흩뿌려진 고문의 흔적과 도구를 보자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정춘영이 그런 그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 유관수는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해서 그 컬러로 그 피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하지만 결코 지시를 따르지 않던 관순을 결박시킨 보안과장은 그녀에게 치욕적인 방법으로 고문합니다. ほら、朝鮮女はよその男に肌を見せると自己中まとするそうじゃないか. 10대 소년 거잖아요. 이후 감옥보다 더한 벽관에 갇혀진 관순.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가면 저런 모형 고문 저런 것들이 쫙 돼 있어요. 저 공간에서 지금 찍은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곳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쪽은 리시요. 저는
경천의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유복한 가정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관수는 명랑한 엘리트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1000장도 넘게 만들겠다. 유관순의 신화적 이미지를 조금 열어주면서 너무 예외적인 인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지점이 있죠. 깨벗고 못 박혀서 고생하시는 이분도 머리가 나빠서겠네. 자유로운 영혼의 관수는 일제 여갑에 맞서 싸우는 어린 독립투사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에 나선 관수는 함께 만세를 외치던 부모님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얼마 후 마치 나무처럼 뻣뻣이 굳어버린 관수는 벽관에서 풀려나 파로실로 옮겨지죠. 어느덧 겨울이 되어 형무소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으로 아기를 키우며 서로를 의지해 힘든 겨울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어느덧 혹한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그때 잠시 망설이던 관순이 교도관을 부릅니다. 寿命を犯した身分でダダ飯を食うなんて申し訳なくて。 무언가 도모하려던 그녀가 노역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처음으로 머리를 굽히죠. もっとも厳しい労役は何がある? 불행인지 다행인지 관수는 독한 양잿물과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빨래일을 하게 됩니다. 너 혹시 무슨 계획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곧 그날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날짜를 꼭 알아야 했던 관순. 오늘이 며칠인지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결국 날씨와 기후로 어림잡아 날짜를 알아낸 관수는 그날이 되자 빨래를 하다 말고 일부러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무슨 정신 차려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윽고 정각 2시가 되자 감옥 한가운데 서 있던 관순의 연설이 시작되죠.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흑백 영화가 인물의 인류 눈에 평등의 진짜 제일 집중을 하게 중요한 만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이 이것을 한 거를 보면서 자손만대 느꼈던 보아야 건 고화성 배우의 민족 눈빛이랑 자존의 이제 저 창살 밖으로 정당한 들어오는 권리를 빛. 영유하게 할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8호실에서 시작된 만세는 관순의 오빠가 갇혀있던 남자 감옥까지 울려 퍼집니다.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이어서 형무소에서 울려 퍼진 만세가 다시금 1년 전 그 모습과 감동처럼 그대로 장안에서 재현되죠. 야요 사건데 이루도 이 후라스테 이루도 이거도다. 요술은이 반자의の 声が この刑務所から始まったとして살았다노다. 형무소장은 만세운동의 시작이 형무소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악독하기 그지없던 보안과장은 또다시 관순을 지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춘영을 시켜 그녀의 손톱을 모조리 뽑아버린 뒤 독방에 가둬버리죠. 한 달 후 왕세자의 혼인을 핑계로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이미 포화 상태로 자리가 없던 형무소 측에선 관순을 제외한 나머지 수감자들의 형을 감형 또는 만세를 외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대부분 석방시킵니다. 天皇陛下の恩恵と斎藤総督の配慮で減刑となった. 단역에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은혜니 배려니
소환과장은 이러한 처분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관순을 급기야 미친 듯이 걷어차기 시작하죠. 오마에 믿다이 나는 도마마 운전하이. 갖다 줄게라. 얼마 뒤 먼저 출소한 관순의 오빠와 김양화가 관순을 면회옵니다. 근데 너 다리는 왜 그런 거니? 맞아. 나 아파. 오랜 시간 동안 참혹한 고문으로 그녀의 육신은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넓어진 파로실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내던 관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하고 강직한 영혼을 지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누가 합니까? 관수는 결국 출소를 이틀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유관순의 마지막 이야기, 한거였습니다. 조민호 감독의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를 함께 보실 텐데요. 어떤 작품입니까? 3.1 만세운동 후 3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8호실에 갇힌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개봉일을 보면 2019년 2월 27일에 개봉했는데요. 한거를 보면 독립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도미니카 공화국이 22년 만에 아이티로부터 독립한 날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한거를 보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직접 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잖아요. 마포구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친 날에 개봉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맨날 말씀하시는 게 네. 진짜 영화 만드신 분들이 그날을 진짜 그럼 질문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럴 리가요. 아닌데 아니구나. 저는 제 다음 영화 개봉할 때쯤 미리 물어보려고요. 며칠 날 이런 영화하고 이런 얘기인데 언제쯤 개봉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영화 제목은 거기 장명수 어디였죠? 잡고. 잡고 날짜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복채는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 사이에 뭐.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감동적인 거는 소녀 유관순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여져서 영화를 딱 끝나고 났을 때 그 먹먹함. 인터뷰 찾아보는데 고화성 배우가 너무 막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거는 조민호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처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거기 있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속의 눈빛? 저런 눈빛이 나오게 된 배경에 어떤 서사가 있을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잘 모르는구나. 그 지점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거는 고문받아가지고 이게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그 학창 생활을 보냈던 이화여고 동창들이 저 모습 아니다. 원래 유관순 얼굴은 약간 갸름하고 좀 이렇게 촉촉한 어떤 그런 얼굴인데 저런 얼굴로 초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 그 이게 투옥되기 전 그 사진 모습으로 해서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산랭강 신다 요니 오토나시 것으로노다. 사모 나이 또 있기 때 가해라 나이죠. 유관순 열사는 처음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박열 의사와 나이가 같죠.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이 개신교 집안의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나셨고요. 유학당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종로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고요.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 열사는 천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가 이제 아우네장터 만세운동 너무 유명하죠. 네, 주도한 거죠.
실제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셨고 한 30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었죠. 유관순 열사는 이제 주동자로 체포를 당했고 공주 지방법원에서 3년형 선고받고 재판받다가 조선 사람 일본 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게 사유도 안 된다라고 항의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바람에 법정 모독죄로 더해지면서 7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됐죠. 근데 이 7년형이 최고형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그렇죠.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성으로서는 7년형은 가장 많이 받은 그런 형이에요. 거기서 이제 태극기도 왜 찍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리고 그리고 독립선언도 직접 낭독하는.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1운동 이전까지 여성이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학생이, 장날에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대한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여성 운동사의 획을 긋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주어져요. 왜냐하면 3.1운동은 이렇게 좀 시기 구분을 해보면 3.1운동 이전은 주권자가 황제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민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3.1운동 이전에는 백성들이 살았다면 3.1운동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독립만 요구하고 일본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지, 시민사회지까지도 생각해내신 거예요, 이분들이. 제 유관순 열사는 한동안은 유관순 누나 뭐 이런 느낌으로 소녀로 박제되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컸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놀라운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좀 축소한 게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거는 다른 게 뭐냐면 그녀는 잡혀갔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한 거의 가장 다른 지점이고 진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닝 사진 장면부터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화성 배우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절제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은 10대 유관순이고 어떤 부분은 결의한 유관순이고 조선인은 일본 말을 할 줄 안다 해도 조선 말을 써. 어떤 부분은 결의했지만 무서워 죽겠는 유관순인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계산들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누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심지어 이 영화는 아성 씨 말고도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여성 배우들이 우르르 나오고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배우들끼리의 연기의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화성 씨 같은 경우는 역사 교과서에서 가장 크게 아마 사진이 있는 그런 인물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그 또 다른 막중한 책임감과 여태껏 본 모든 고화성 배우의 연기 중에 단연코 한 거가 인생작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걸 해낸 것 같아요. 그 모두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본인의 색깔을 내면서 유관순의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 저 또한 고화성 배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유관순에 대한 인간적인 면, 캐릭터 굉장히 잘 그려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식구들하고 특히 밥 먹을 때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오빠는 벌레를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는데 너무나 시크하게 숟가락으로 때려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에휴, 에이, 이랬어야 되는데. 자 먹자. 아 실제 유관순 열사가 그냥 집에서는 저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강건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식사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건하신 거고. 굉장히 길었어요. 15초 안짝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밥 먹어야 되니까. 푹 식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길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 난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구나. 그럼 깨벗고 못 박혀서 고생하시는 이분도 머리가 나빠서겠네.
이런 식의 어떤 10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서 그 예배만 보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랑 즐겁게 놀고 농담도 하고 맞아. 예, 교회 오빠한테 심쿵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그런 소녀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가 갇혀있던 방 정말 그 설정은 실제였던 겁니다. 네, 기록상에 의하면 세평방 안에 한 20명 이상도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뱅뱅 돈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감옥 자체가 벽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모습들을 정말 아주 리얼하게 서대문 형무소 복원한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혀 알아. 네가 고향까지 와서 설쳐대서 몇 거울 쑥 대봤대고 그깟 독립이 아이고 무엇이 죽어다고 그거를 그만 좀 하시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김세벽 배우가 연기한 그래요. 김향화라는 인물. 실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예요. 8호실에서 지금 나왔던 인물들이 대부분 그 중에 부합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특히 이제 김양아 이분은 기생. 사실은 당시 여성들이 갑자기 집안이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기방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김향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생들이 한 33명이 이제 만세운동을 하는데 기록상 최초의 어떤 그 기생들이 조직했던 그런 운동으로 3.1운동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8호실에서 임신한 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도 기억에 남아요. 저거 너무 일본의 탄압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약자를 저기서 집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예, 임명혜 선생님이시라고 파주 쪽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만삭이셨어요. 또 그 유관순 열사의 선배 역할로 나온 것도 실화였나요? 대학부 권혜라야. 기억나? 권혜라 선생님은 이분은 투사예요.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어떤 그런 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성에서 이제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만세운동 참여하시면서 항일 독립운동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인생 자체가 투사다. 이제 만주로 가서 또 그러니까. 뛰거든요. 관동문 앞에 잡혀요. 12년인가 선고받고 12년. 근데 이제 해방돼서 일찍 나오긴 했지만 생애 자체가 굉장히 길고 다양해서 권혜라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오, 감독님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많이 봤어요. 보고 싶다. 공모전에서 권혜라를 다룬 몇 편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목전에 와 있죠. 우린 이제 유관순을 또 보았고 또 다른 결의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이 또 영화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아大学文学部専科平沼東中 일본 창시 개명했던 ソーラ向けつまり孫文義の軍事活動に関わったのか 1943년 한 남자가 신문을 받습니다. 何のことか 그 남자는 모르쇠로 일관하죠. 신앙을 갖고 살아서리 일본의 핍박을 덜 받은 거 아닙니까? 8년 전 이 남자는 사촌 송몽규와 함께였습니다. 누구로 이지해서 살겠습니까? 야 동주야 그리고 히라노마 도주의 진짜 이름은 윤동주였죠.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자라난 두 사람은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났던 몽규는 등단에 성공하게 되죠. 이 신춘문예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약간 요즘 영화에 나오는 연변 말씀과 좀 비슷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열등감 느껴지는데 표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강아들이 너무나 아주 예리하게 잘 표현을 했죠. 맞아. 몽규는 동주의 아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를 쓰기만 하면 뭘 하니 발표를 해야지 당사의 아이 됐는데 발표를 어찌게 하니 의기소침한 동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시 발표 안 할래 우리 잡지를 만들자는 얘기야 삼천리 같은 아버지에게 잡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주. 교장 선생님이 실명 하지만 글쟁이로 잘해봐야 신문 기자밖에 도대가서 시는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실망의 호통을 내뱉습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녀들은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몽규와 동주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들이 그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 길을 갈 의지가 있냔 얘기야. 좀 진취적인 몽규죠. 이 형님은 중국으로 간다. 몽규는 현실주의자 같아요. 동주가 약간 이상주의자라면. 그는 그렇게 세상과 부딪혔고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돌아왔죠. 네 공산당 들어간 거 아니었나? 너희 지금 공산당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니?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이념 같은 거 난 진작에 관심 없다 야. 앞으로 조선 학생들도 군대에 끌려갈 거인데. 몽규와 동주 또한 언제 끌려갈지 알 길이 없었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징집을 의식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공포잖아요. 맞아요.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건데. 경성으로 갈래. 뭐해? 연전 문과 정도면 아바이트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으로 향합니다. 내를 건너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잡지 활동을 이어가죠. 개박살난 이어진이야. 여진은 동주가 꼭 만나고 싶어하던 정지용 선생과 가까웠습니다. 정지영 선생님은 문인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다고 하던데. 학생들은 만나주셔. 여진의 도움으로 만남이 성사되죠. 문성근 씨가 이제 정지용 시인 역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예. 아버님이신 그 문익환 목사가 실제로 윤동주 시인과 같이 마을에 지냈었죠. 야, 너 됐어야 이게 문익환. 예. 맞아요. 차라리 일본으로 가게.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아.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대박이다. 저기 제가 나오네. 네, 제작자님이 나오십니다. 되게 흐뭇하게. 그 무렵 일제의 앞잡이가 연전의 교장으로 부임했고 조선 이름, 조선어 교육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보인다. 참외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두 청년은 일본 교토로 향합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을 받아들이죠. 흑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 사색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그 기분 탓인지 흑백이라 뭔가 더 슬퍼요. 뭔가 더 애잔하고. 목표는 교토 제국대학 입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한다. 대단하다 야. 입학 시험에 떨어진 동주는 교토가 아닌 도쿄로 향합니다. 친형제 같은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떨어지게 되죠. 윤동주 씨만 또 떨어졌어요. 계속 예, 교토제대를 열등감을. 떨어지죠. このレポートは全て君の考えか? 동주의 총명함은 어디서나 빛이 났고 리쿄 대학의 다카마스 교수의 눈에 들죠. 본인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結局世の中を動かすのは個々の奥深い内面の変化が始まる力. 다카마스 교수는 동주에게 용기를 줍니다. 문학의 힘을 이야기해줬고 시를 다시 쓰게끔 만들었죠.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쌀밥을 주고 자기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貴様は日本の思想に染まることができず教練を拒否したんだろう。軍事文化に慣れていないだけで 일본에 사는 조선인은 대동아 공영권의 정신을 깨우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동주는 다카마스 교수를 통해 알게 된 쿠미의 도움을 받아서 교토의 도시샤 대학으로 향하죠. 배우가 박열에도 나왔던 배우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제이서 배우. 제가 지하철에서 발굴한. 그럼 진짜 그래요? 지하철 캐스팅하신 진짜요? 대본을 들고 막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연극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명함을 줬죠. 편입을 했지만 사실상의 도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몽규를 만나게 되죠. 야 동주야. 몽규는 여전히 교토에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서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있었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 좀 행동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패망뿐이라는 사실이
1943년 히라노마 도주와 소무라 무게이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나는 보통 밑한다. 독립운동이라는 거대한 제목을 달고 있는 동주와 몽규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체 모를 주사와 고문에 시달리던 동주는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죠. 저 주사에 대한 정체는 훔치다더라고요. 뭔가 주사를 매일 맞은 거는 팩트예요. 여기 같이 있었던. 그게 뭔지 그 성분에 대해서 유추는 이제 혈액 대치제를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 주사 항체 실험을 한 것이다. 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향년 27세, 청춘의 죽음이었죠. 영화 속 몽규와 동주는 정반대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군중을 사로잡는 연설을 펼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중국과 간도로 오가며 몽규는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동주는 시를 쓰고 잡지를 만들며 일제의 총부리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했고 몽규의 학생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いくらでもチクってあげよう。在日朝鮮人留学生を救護し、シーズ的計画を広げ。俺がろくに何もできちゃうかし。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괴로워서 내래 소명을 한다. 몽규는 안타까운 절규를 내뱉으며 이름 석자를 써내립니다. 하지만 동주는 달랐죠. 私は証明できません.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여러 가지 감정의 총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의 그 부끄러움, 큰 정서잖아요. 자백서의 서명을 앞두고 두 사람의 결정을 번갈아 보여주며 영화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인 몽규의 모습이나 문학을 통해서 시대를 이야기했던 동주의 모습 모두 독립투쟁이었으며 둘 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고자 했음을 말하고 있죠. 시인 윤동주는 27세 젊은 나이로 사망했으며 6개월 뒤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どう読むんですか? 하늘과 바람과 별과. 강하늘 배우님 그 저 음성도 뭔가 그러니까 시랑 너무 잘 어울려. 나레이션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시절의 참회록 같은 영화 동주였습니다. 동주의 제작과 각본을 맡은 꼼드의 신작 신현식 감독입니다. 네. 신현식 감독님은요 영화 동주로 그 2016년에 청룡영화상 그리고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그리고 부일영화상에서 각본상을 다 각본상 맞죠? 또 그의 각본상을 거의 뭐 휩쓰셨다고 하고요. 또 디렉터스 컷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제작자상까지 받으신 그 작가 겸 감독 겸 제작자라고 하시죠. 동주의 제작자신 거예요? 예. 왜 꽝 대신 닭으로 하셨어요? 늘 뭐 이준익 감독님 섭외를 하려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저한테 섭외를 굉장히 익숙해요. 이렇게 낯설지 않은 뭐 패턴이고 뭐 맛있으면 됐죠 뭐. 근데 감독님은 사실 제가 그 한국영화계에서 굉장히 그 보기 드문 그 스토리텔러로서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고요. 그동안 로마서 8장 37절 그리고 조류인간 배우는 배우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작품은 그 안성기 배우의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페어러브. 동주로 번 돈을 다 날렸죠. 로마서로요? 네, 로마서 8장 37절. 자, 3.1운동 100주년에 함께 볼만한 영화 두 편, 동주와 덕혜옹주를 볼 텐데요. 먼저 동주는 어떤 영화인지. 동주, 뭐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박열 등을 만드신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고요. 이 감독과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감독님도 조합원이시고 저도 조합원이고 이제 감독 조합에서 MT를 갔어요. 중간에 이제 이준익 감독님하고 먼저 와야 돼서 이제 그
기차를 타러 가는 길에 이제 너 지금 찍고 있는 게 뭐 얼마짜리야? 그래서 저 1억에 찍고 있는데요. 나도 그런 거 해볼까? 네가 쓰고 네가 제작해 내가 찍게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이제 기획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기획회의 다 끝냈고 바로 제가 다음 주까지 쓸게요. 진짜. 와, 되게 빨리 이루어져. 그래서 진짜 이준익 감독께서 별명을 라이팅 머신으로.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일주일 만에 그때 그 이준익 감독님이 그 사도라는 그 전작 그 각색 중이셨는데 제가 제 그 사무실 월세도 밀리고 막 그러고 있어서 그냥 제가 빨리 써서 빨리 치고 들어가려고 이제 절박해지면 절박해서 예산이라는 거는 그냥 길어지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왜 이준익 감독께서 딱 윤동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감독님 작품을 쭉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감독님 스스로도 인정하셨는데 감독님이 늘 이제 관심 있어하는 인물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 뭔가 잘 안 되는, 뭔가를 못한. 근데 끝이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또 신기하게. 예를 들면 왕의 남자 같은 경우도 비극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때 마지막에 하늘 뛰어오르면서 끝나는 걸 저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꼭 굳이 비극이다라고 해도 사람이 죽어도 마치 창문을 하나 열어놓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오픈된 희망을 살짝 보여주고 끝나죠. 그러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는 순간 우리는 울컥하면서 동시에 서글프지만 그래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20대 초반에 예, 몽규와 그리고 동주가 등물해주고 그네 타고 가운데가 여주인이 놓고 서로 미치고 관객을 슬픈 얘기인데도 비참한 기분을 가지고 나오게끔 만드시지 않으시죠? 그게 그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미인 거예요. 감독들마다 가지고 있죠. 맞아요. 영화 전체가 흑백인데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느낌이 스토리와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유진익 감독이 특별히 흑백 영화로 하셨던 이유를 어떤 주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떠올릴 때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학사모로 쓴 흑백 사진의 윤동주 시인을 사진. 떠올리기 때문에 맞아요. 관객들이 가지고 잘생긴 얼굴. 아무래도 흑백 그 영상에 잘 어울릴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 시를 써내려갈 때 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대가 그대로 박제가 되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영화 속에서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흑백이 또 어울렸던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흑백 영화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함에서 주는 간결미 같은 거. 특히나 동주 같은 경우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인물 중심의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배경을 좀 저렇게 하얗게 혹은 까맣게 죽이고 배우들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배우들의 연기가 훨씬 더 드러날 수 있고 또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장면이 또 있냐면 기차를 타고 이 두 친구가 북간도에서 경성으로 유학을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담채화처럼 수묵 담채화처럼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바깥에 그 산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게 제작비 문제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절대로 흑백이 더 싸게 찍히는 건 아니다. 아닌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갖고 있는 색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한 거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내성적인 편이었을까요? 실제로 지금 영화에서 보여진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윤동주는 굉장히 섬세한 삶을 좀 살아왔는데 예를 들면 취미가 뭐였냐면 재봉틀. 그 교복이 있으면 그 허리선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잘록하게 들어가는 거. 어머. 바지 같은 경우는 나팔 바지. 이런 것들 직접 재봉틀. 페피였대, 페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송몽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실전 가는 거죠. 혁명가 기질을 타고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쓸 때 나의 꿈은 독립군 이렇게 쓸 정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아마 저는 글을 못 봤지만 왠지 피치도 뭐 축축 하면 좀 굉장히 진실적이었을 것 같아. 진짜 아까 그 윤동주 시인의 직접 그 동주라는 글씨도 필자도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달라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그 궤적 있잖아요. 그 궤적을 위에서 보면 소름 돋게 똑같아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마을에서 같은 연도에 같은 집에서 태어나요. 윤동주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해
같은 감옥소에서 같이 죽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시점을 보면 윤동주가 1945년 2월이고요. 아이고. 손몽규가 그 다음 달 3월이에요. 광복을 못 보고. 광복이 8월이잖아요. 되게 안타깝죠.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광복된 세상에서 좀 마음껏 시집도 내고 좀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버지가 얘기하죠. 버텨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버텨야 한다.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이니치 조센진 유각세요 규고시 시소테키 개카쿠 히로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괴로워서 내래 소명을 한다. 그동안 이제 윤동주 선생에 비해서 송몽규 선생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었는데 손가락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영화에서. 문예 장서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네. 꽁트라는 장르의 신춘문예 장르가 있었어요. 짧은 글인데 그 안에 기지와 해학과 이런 유머가 담겨 있어야 되는 글이고 술가락이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숟가락 아니에요? 숟가락인데. 숟가락에. 그건 아니고 숟가락에 당시에 쓰이던 말이라고 해요. 당시 상황이 담겨 있는데 어떤 그 부부가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은숟가락. 남편이 무능한 거야.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 라고 해서 그 숟가락을 내다 맡기자. 전당포에 맡기자 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쌀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아내가 울면서 막 요리를 했겠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요리를 해서 당신도 좀 들지? 라고 이제 남편이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내는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숟가락을 갖다가 여기다 맡겼으니까. 그렇게 장면이 끝나는데 당시에 이제 어려운 상황 플러스 유머까지 같이 가미되어서 참으로 읽는 순간 아 재밌다. 굉장히 강압 정치를 펼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화 정치가 시작된 시기부터 이제 이상화 시인 그리고 김소월 시인, 이육사 시인 등이 이제 작품들을 남기는데 마지막에는 그 일본이 어떤 것을 써라라고 강요하는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에는 사실 독립해야 돼 이렇게 전면적으로 쓰면은 일본에서 제재가 들어올 테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좀 발설이 된 것이 그 시기의 어떤 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어떤 저항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다가 서서히 변절로 흘러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유광수 선생. 최남선. 뭐 다 그런 최남선. 우리 어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록. 그게 바로 저항문화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샛별처럼 빛났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증명이 바로 저항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지금 20, 30대들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기성세대들이 많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인구수도 더 많아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 산업화 운동할 때 늘 젊은이들이 더 많았어요. 숫자적으로도 많았고 그래서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고 기성세대들하고 어느 정도 부딪힐 수 있었는데 지금 청춘들한테 그러긴 너무 주어진 환경이 인구수로도 맞지 않아요. 20세기 가치관으로 지금 나오는 젊은 청춘들한테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저항했으면 좋겠고 100년 전 저분들 같은 그런 정신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래요.